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나사연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렇게 계절이 무르익을 때면 우리네 마음속에 담아둔 시간들도 함께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또 엄마라는 이름으로 쉼없이 달려오신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한 순간 정작 자신을 돌아보게 된 지금, 너무 늦게 시작된 남편의 후회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아내의 복잡한 마음이 담긴 사연입니다. 광주에서 박선영 님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매일 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며 작가님의 목소리에 위로를 받던 애청자입니다. 제게도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저는 올해 60하고도 셋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제 이름 석자를 제대로 불러본 적이 언제였나 싶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의 아내였고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전부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제 20살 정 남편은 참 듬직하고 멋진 남자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씩씩함이 좋았습니다. 저 역시 가진 것 없는 처지라 둘이 손잡고 으쌰으쌰하며 살면 남부러울 것 없겠다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고 남편은 작은 공장에 기술자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의 그림자를 보며 저는 푼푼히 돈을 모으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것은 남편이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고부터였을까요? 회식이 잦아지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새벽까지 꿀물을 타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술은 남편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술에 취한 남편은 제게 손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던졌습니다. 밥상이 엎어지고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그러다 그 손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히고 방에서 자던 아이들이 깨서 울음을 터뜨리면 그제야 남편은 시끄러워 소리를 지르며 제풀에 지쳐 잠들곤 했습니다. 술이 깬 다음 날이면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혹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내가 어제 미쳤었나 봐. 술 때문에 그래. 술 때문에.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이들 아빠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폭언과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술이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와 화장품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남편의 셔츠 깃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발견한 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그때가 제 나이 38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제 몸에 찾아왔습니다. 유방암 2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어린 것들은 어떡하나. 저 무책임한 남자 손에 내 새끼들을 어떻게 맡기고 가나. 제암 선고 소식을 들은 남편은 제 평생에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제 손을 붙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잘못했다. 다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제발 죽지 마라. 당신 잘못되면 나랑 애들은 어떻게 사냐. 당신만 살려주면 나 정말 새 사람 되겠다. 술도 끊고 여자 문제도 다 정리하고 당신한테만 잘하겠다. 그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진심을, 아니, 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 진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독한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먹는 족족 토해내며 저는 지옥을 오갔습니다. 남편은 그 몇 달간 정말 변한 듯 보였습니다. 매일 저를 업고 병원을 오갔고 아이들을 씻기고 밥을 챙겼습니다. 제 머리를 직접 밀어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옛말이 왜 이리도 정확한 것일까요? 제가 완치 판정을 받고 머리카락이 다시 꽤 길게 자라났을 무렵 1년, 아니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반주야.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모든 것은 원점이었습니다. 다시 늦은 귀가, 다시 폭언, 다시 낯선 여자의 흔적.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 변할 수 없다. 두 번째 배신감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제 암투병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를 살리겠다고 울던 그 눈물은 다 무엇이었을까? 그날 저는 남편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렸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남편이라는 존재를 도려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과 딸. 아이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폭언과 엄마의 눈물을.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바보야? 왜 저렇게 살아? 제발 이혼해. 나 저 인간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어. 딸아이는 아무 말 없이 저와 남편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아빠를 원망하는 만큼이나 그 아빠와 헤어지지 못하는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너희 대학 갈 때까지만, 아니, 너희 결혼할 때까지만, 이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불쌍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아빠 없는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순된 마음으로 저는 그저 버텼습니다. 남편이 새벽에 들어오든 외박을 하든 제게 무슨 막말을 하든 저는 그저 귀를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죽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타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는 주말에만 억지로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우리 부부의 모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가자마자 기숙사로 들어갔고 딸아이는 졸업하자마자 지방으로 직장을 구해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명절에도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아빠의 술주정과 엄마의 침묵을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잘된 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텅 빈 집에서 남편과 저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대화도 없고 웃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벌어다주는 생활비로 아이들 학비를 대고 결혼 자금을 모으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오직 제 목표는 아이들 결혼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번듯하게 짝을 지어 세상에 내보내는 것, 그것만이 저를 살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도 환갑을 맞았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남편이 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예전만큼 마시지 못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당뇨가 높다는 진단을 받고는 겁을 먹었는지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내던 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내 할 일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이 제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가 저를 그렇게 부른 것이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변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제 밥을 차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사와 식탁에 올렸습니다. 주말이면 바람 쐬러 가자며 제 손을 끌었습니다. 저는 그 다정함이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하고 심지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와서 왜? 지난달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무엇보다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저 갱년기가 심하게 오나 보다,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억지로 저를 끌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저와 남편을 함께 불렀습니다. 간암말기였습니다.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퍼져서 수술도 항암도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 속 대사를 듣는 것처럼 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멍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남편이, 그 덩치 큰 남자가 의사 선생님 앞에서 아이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발, 제발 우리 사람 좀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이 매일 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저와 눈만 마주쳐도 옵니다. 제가 없는 줄 알고 베란다에 나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끄끄 소리를 죽여가며 옵니다. 제가 밥이라도 한술 뜰라치면 이거 먹고 싶은 거 없어? 뭐라도 말해. 내가 다 해줄게 하며 제 입만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또 혼자 중얼거립니다. 미안하다. 선영아, 내가 다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작가님, 저는 요즘 이상하게도 마음이 참 홀가분합니다. 평생 저를 짓누르던 엄마라는 역할도 끝났고 지긋지긋한 남편의 폭력과 외도를 참아내야 하는 아내의 시간도 이제 곧 끝난다고 생각하니 이상하게도 편안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큰 자식들 제 걱정으로 울고불고 할 거 생각하니 그것마저도 귀찮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왜 눈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않을까요? 남편은 저렇게 매일 저를 붙들고 오는데 저는 제 죽음이 하나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가여운 것도 아니고 밉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 남자의 뒤늦은 후회와 눈물이 꼭 연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정확한 건 제 나이 63이 되도록 저는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라는 사람이 아프다는 사실이, 나라는 사람이 곧 죽는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나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사실이 조금, 아주 조금 슬픕니다. 박선영님의 편지였습니다. 어떤 말로도 이 깊은 시간을 위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라는 무게가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평생을 견뎌온 선영님께 이제라도 당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선물처럼 보내시길 바란다는 상투적인 말조차 조심스럽습니다. 그저 선영님이 느끼시는 그 홀가분함이 남은 시간 동안 온전한 당신만의 평안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흐느끼는 남편분의 눈물이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사연이었습니다.